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침없는 언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 기소권 분리는 민주주의 허울을 쓴 헌법 파괴다. 검수완박이 되면 대한민국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치외 법권이 생기고 사회가 급격히 수구화된다.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다. 하급자만 처벌받고 상급자들은 처벌 안 받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나. 이게 단지 검찰의 기득권 수호가 아닌 정말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충정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을 포함한 한국의 검사들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검사들이야말로 한국 헌정사상 가장 힘있고 권력 있는 집단이 아니었습니까? 사실상의 치외 법권이었잖아요. 상급자는커녕 검사만 되면 하급 검사도 합당한 처벌받지 않은 경우 비일비재하지 않았나요? 자유대안의 품으로 넘어온 탈북인들을 간첩으로 조작해서 그들의 인생을 무참히 망가뜨리려고 했던 권력자들은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도 지금 로펌에서 변호사 잘 하고 있죠. 불법 연행이나 고문으로 얼룩진 군부 독재 정권에서 기생했던 검사들까지 들먹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성폭력 귀족 검사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영상에 나온 전 김학의 법무부 차관과 꼭 닮은 어떤 인물은 잡았습니까? 선배 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 관련 수사는 제대로 한 겁니까? 검찰총장 본인의 친인척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그건 어떻게 되고 있죠? 한명숙 사건의 담당 검사들이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 사건은 대체 언제 수사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치외 법권이 생겨서는 안 되죠. 동의합니다. 제발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발합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입니다. 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무료인 콩 어플에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에서는 연일 수사청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 어떻게 봐야 할지 검사 출신 이현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만나봅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자,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시작합니다. 민동기 기자, 한겨레신문 하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첫 발생했네요. 예. 그러니까 두 건의 사례가 보고가 됐는데요. 현재까지는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첫 사망자는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50대 남성이었고요. 두 번째 사망자는 경기 평택시 요양병원에 입원한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은 의무기록 조사라든가 피해 조사반 검토 등을 통해서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 의심 사례도 지금 또 나왔죠. 확인됐죠. 예. 그 3일 신고된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 사례가 쉬운 3건이 있었는데요. 이 중 3건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나필락시스와 유사한 증상. 유사한 증상. 아나필락시스 양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그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 의심 사례로 파악된다라고 지금 방역 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 또한 3건 모두 3건이 나왔는데요. 이 3건 모두 예방 접종과의 인과성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2명은 회복돼서 귀가를 했고요. 1명은 현재 관찰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저질환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확실히 규명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외국도 그럴 거고. 예. 이게 이런 사례들이 간혹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과학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자, 다만 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요, 그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2억 명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 백신과의 인과성이 확인됐다는 보고는 현재까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새치기 접종을 한 사람들도 있네요. 언론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아, 그래요? 경기 동두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예. 병원 이사장 가족 등 10명이 코로나19 백신 새치기 접종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사장뿐만 아니고 가족까지 전부 다. 법인 이사 5명, 이사장 가족 1명, 지인 4명도 모두 10명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경기도가 이 요양병원에 대해서 백신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했고요. 예. 형사 고발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하고 남아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있지 않습니까? 전량 회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런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번에 뭐 남미에서 제가 예. 장관들이랄지 국회의원들이 이래서 스캔들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시위를 하고 막 그랬죠. 예. 네. 그래서 그분들은 사임했어요. 네. 사직하고 그랬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1월에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에 비공개로 이렇게 살짝 맞고 갔어요. 멜라니 트럼프도 예. 맞았고. 그래서 이분들은 또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게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네. 국민들한테 알리지는 않고 그냥 은근슬쩍 하고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백신 접종의 어떤 그 세계적인 홍보 사절이 돼야 된다. 예. 홍보 효과는 만점이다. 예. 얼마나 이게 좋으면 맞고 나갔겠냐. 그러니까 이 병원 이사장이나 트럼프나 역설적으로 꼭 맞아야 하는 사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냥 이게 아는 분들은 꼭 맞는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도 같아요. 몰래 맞아서 트럼프는 예.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던 게 아닐까. 예. 윤석열 검찰총장 대구지검 방문했고 계속 어떤 약간 좀 정치적인 행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어제 사용한 단어를 보면 지금 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예.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수 완박은 부패 완판. 이런 걸 기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는 홍보 전문가가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 혼자 앉아서 이거를 이렇게 예.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 예. 보면은요. 제가 이미 이런 거 잘 만들어 드리는데 이런 건 사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예. 기자들 앞에서 했다라고 하는 예. 거는 상당히 준비를 한 그런 멘트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최근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지금 중수청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예. 뭐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서고 있다. 어제 그 대구지검 방문한 예. 자리에서 보인 여러 가지 행태들을 봤을 때도 정치인의 모습이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지검을 방문하고 나가는 자리에서 수경차 앞에서 손을 크게 들고 네. 박수를 한 3번 정도 쳤단 말이죠. 네. 이거는 정치인들이 지지자들에게 화답하는 박수 같은 그런 박수를 친 거죠. 예, 보통 정치인들은 동선을 짜거든요. 그게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도착해서 내려서 누구와 악수를 하고 예. 지지자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인다. 예. 이거를 이제 의전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것은 매우 계산된 행동이라고 한다면 예. 이미 정치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르면 오늘 4일 사의 표명할 듯 뭐 이렇게 보도를 동아일보 했습니다. 기사에 등장한 그 인사가 익명의 인사입니다. 예.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인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실제로 윤 총장이 오늘 오전 휴가를 냈다라고 하고요. 조선일보 보도도 있는데 이 조선일보 보도에는 예. 검찰 관계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 역시 익명인데요. 윤 총장이 현 상황에서 본인이 검찰에 남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다. 금명간 사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검찰의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예.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뭐냐면 정치를 한다면요. 예. 예. 그리고 왜냐하면 게다가 이제 검찰 조직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남은 기회예요. 이 3월이. 예. 뭐 검찰의 조직보호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입지를 위한 포석으로도 그렇죠. 예, 정치적입니다. 매우 정치적인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보면은 바닥을 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하락했었죠. 예,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을 버티게 해줬던 것은 사실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반전을 가져오지 않는 한, 그렇죠. 반등을 가져오지 않는 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과 관련된 개혁이 검소완판이 아니죠. 검소완박이죠. 예. 예, 검소완박으로 가게 되는 경로를 밟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동을 했을 거고요. 거기에서 검찰 내부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 사의표한다는 보도 같은 경우에는요. 측근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들은 이 측근이 누군지 사실 세 손가락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 예. 스피커가 정해져 있고요. 그렇죠. 이것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후의 행보도 이미 좀 경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추측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같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대검 관계자들면. 모르겠습니다. 예. 성공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LH 투기 의혹 파문 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KBS도 단독 보도를 했던데.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요.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뭐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이 부서 근무자라든가 예.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아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강도 높게 하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크게 훼손될 수 있는 데다가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오늘 뭐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예. 정례 브리핑을 가질 예정인데 정부 합동조사단 발족 그리고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예. 굉장히 이 정부가 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좀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국토부나 뭐 LH 자체적인 조사가 아니고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겠다고 그렇죠. 나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형사적으로 가야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그중에서는 지금 현행법도 처벌이 너무 미비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내부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하는 자본시장법 같은 네. 경우에는 몰수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분명하게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법률과 이 지금 행위와 관련된 법률은 특별하게 그 투기익을 회수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 만약에 해고가 되거나 처벌이 되어도 그러니까 LH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미비점들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식처럼 사전에 정보를 명확히 알았냐. 그렇죠. 문서로 그게 돌았냐. 네. 아니면은 뭐 구두로만 전해졌느냐. 근데 구두로만 전해졌으면 이 사람들이 말을 맞춰버리면 끝이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KBS가 단독 보도를 할 때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주요 택지 사업의 책임자까지 지금 이 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네. 해당 직원이 KBS 통화에서 이게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해제된 뒤에 그때 자기들이 투자했었을 그 시점에 민간 주도로 개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사들였다. 이거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맞춰진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계산돼 있었다. 그렇죠. 이미 지금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 주도로 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는 땅이 좋아서 그냥 산 것이다. 내부 정보 이용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LH 이 관계자들이 지금 부패방지법이라든가 공공주택특별법의 맹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네. 예, 정말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변희수 전 하사 트랜스젠더 군인이었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에서 발견인데 소방대가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청주시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에서 그동안 상담을 받아왔었다라고 하고요. 지난달 28일 이후에 연락이 닿지 않아가지고 119에 이제 상담센터가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변 전 하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첫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가지고요. 네. 이게 이제 트랜스젠더 관련해서 군대를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이제 논쟁을 촉발시켰던 인물이고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군 당국이 여기에 관한 정확한 입장이 뭔가요? 군 당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예. 다만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수술을 하겠다, 그러니까 성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군복무를 하겠다라고 밝혔을 당시에 그럼 주변 부대원들은 어땠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취재를 좀 해보면 예. 수속 부대 지휘관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락까지 해가면서 이제 그 선택을 존중을 했고요. 예.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동료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그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전역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인권 침해다라고 밝힌 상황이었고요. 전역 처분을 한 거는 인권 침해다. 예. 근데 이제 군대에서는 전역 처분을 한 이유가 뭔가 그 군대 규율에 맞지 않는 뭐 그런 명분을 대겠죠? 네. 그러니까 전역 처분 네. 위법성이 확인이 안 됐다면서요. 인사소청 자체를 기각을 해버렸거든요. 저는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예. 싶어요. 그 육군사관학교에 수석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통 3등까지 예. 그 유학의 기회를 주거든요. 그렇죠. 그중에 대표적인 육사가 독일 육사입니다. 아. 예, 독일 군인들은 그만큼 규율도 있고 예. 전 세계 군인들에 있어서의 또 모범이거든요. 자, 독일에도 트랜스젠더 대대장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대대장이 예, 있어요. 예, 예. 아나스타사 비에팡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40살에 2015년입니다. 사실 이것도 최근이기는 해요. 예. 2015년에 본인이 트랜스젠더가 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군인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아. 그래 군인이 되고 난 다음에 트랜스젠더가 되겠다고 밝혔고 그래서 그랬는데도 계속 군인 생활하고 그다음에 대대장까지 되는 거네요. 예, 그녀의 예. 상관이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예.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예. 독일 군대도 그러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우리가 싶습니다. 함께할 수 있다. 네. 뉴스 언박싱 민동기 기자,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7분입니다. KBS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현재 제주도에 비가 시작됐습니다. 점차 그 밖에 남부나 충청, 경기 남부, 강원 남부로 확대돼서 밤에 대부분 비가 그치지만 경상권이나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로 양이 집중돼 20에서 최고 80mm 이상 예보도 있고요. 그 밖에 비 오는 곳 5에서 40. 서울은 오늘 잔뜩 흐리기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꽤나 올라서 아침에 영상권이 많고요. 낮 기온 서울 12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4도로 오늘 평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부쩍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16도까지 오르는 절기 경칩이자 금요일 예상돼서 내일은 더 포근해지겠고요. 일교차는 그만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경기 남부 등 일부 중서부 쪽으로 나쁘겠고요. 현재 서울 기온은 3.8도입니다. KBS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출근 교통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상동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사고가 났는데요.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간분기점을 지나면서부터 차량들 속도 줄여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산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이후 경기권 동탄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면 반포 부근 4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둔대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서광주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에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강도 높게 비판했죠. 중수청 설립을 추진하는 여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여당 내 일부에서는 정치 활동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윤 총장의 이런 행보 어떻게 봐야 될지 검사 출신 변호사시죠. 이현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윤 총장이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중대범죄 수사청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사실 뭐 전혀 새로운 건 아니죠. 이제까지 검찰권 축소 움직임에 대응해서 항상 검찰총장과 검찰 정 소속 검사들이 하던 행태 아닙니까? 가령 2011년 7월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구가 다르게 검경 합의한 거와 다르게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성안이 됐다라는 이유로 물러났었죠. 그때도 그러니까 이때까지 검찰총장이 내 임기 동안은 안 된다. 다음 임기는 몰라도 후배들 볼 낯이 없다. 뭐 이러면서 물러났었죠. 예. 이게 지난번 청문회 때였나요? 윤 총장도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냥 대외적인 멘트였고, 예. 속내는 이제까지 검찰총장은 장렬하게 저항하고 나가야 후배들한테 볼낯이 있고, 이 검찰 후배들 간의 커넥션하고 그들이 나에 대한 신망은 곧 변호사로서의 영업 자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항하고 나가야죠. 그냥 나갈 순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저히 조직의 위상 그리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홍만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물러나고서 얼마 안 돼서 홍만표 대검 기조부장도 관련해서 예. 물러났었는데요. 예. 그때 후배들로부터 나중에 정관 변호사로서 은혜를 수고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신 저렇게 목소리를 내주고 나가셨다.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관 변호사로서 은혜를 수고했다라는 거는 어떤 말씀이시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예,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예.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고 나가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못할 말을 대신해 주셨다라고 고마워서 이제 정관 변호사 찾아오면은 잘해드리는 거죠. 잘해준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안 되는 사건도 되게 하는 거죠. 예. 되는 사건은 안 되게 하고. 그렇죠. 예. 그게 가능합니까? 법대로 해야지. 이제까지는 검사들의 업무 수행에서 감시하는 기관이 없지 않았습니까? 가령 김승현 하나회장 보복 폭행 사건에서 남대문 경찰서의 고위 경찰관이 그 사건을 열심히 하려는 수사관에게 사건을 뺏어가지고 다른 경찰서에 이첩시키도록 지시했는데 이거 직권남용죄로 수사 기소한 게 우리 검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문정 검사?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에 대해서 모해 위증으로 인지 기소하겠다고 이문정 검사가 나서니까 내부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해오던 허정수 3과장한테 사건을 줬죠. 뺏어서. 그러니까 경찰관의 직권남용죄는 자기네들이 수사 기소하고 내부에서 우리는 해도 상관없고 이런 행태니까요. 그렇군요. 이 3과장님은 그러면은 열심히 수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대검 감찰부장 주재의 내부 회의에서 모해 위증 인지 기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는 거고 허정수 3과장한테 사건이 가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결과가 보이니까 안전하게 사건을 던진 거지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 기소하라고 사건을 준 건 아니죠. 그렇군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죠. 이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다.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총장님이 배운 헌법하고 제가 배운 헌법이 다른 것 같아요. 예? 헌법은 하는데. 헌법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MB 사돈의 효성 일가 그 해외 재산 도피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안고서 뭉개고 있다가 공소시효를 완성시키셨고 지금 2019년에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것은 검사로서는 치욕적인 일이다 이러면서 야밤에 기소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과거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헌법을 들먹이는 건 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헌법의 절반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거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 조직에 관한 건데 말입니다. 헌법의 절반은 인권에 관한 거라는 건 가장 위험하고 잔인한 수사가 표적 수사지 않습니까?
우리 검찰이 이때까지 표적 수사를 해왔죠. 그리고 임은정 검사가 최근에 모해위생죄로 인지 기소하겠다고 나선 그 사건이 바로 표적 수사에 관한 건이고. 근데 과거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과 성찰이 없이 헌법을 들먹이시면 제가 더 오히려 당황스럽죠. 그 표적 수사에 다른 어떤 경우도 있었습니까? 다른 사례들도 있나요? 표적 수사가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한명수 전 총리 1차 사건, 2차 사건이었죠. 예. 예. 1차 사건에서는 곽영욱 대한통운사장의 행유행을 줄여주고 해외 재산 도피와 자본시장법을 봐주고서 그 표적에 대한 혐의에 대한 유리한 그 지수를 얻어낸 거죠. 예. 그리고 아니, 예, 말씀하십시오. 그 성완종 리스트에 있던 사람 그 여러 정치인 중에 친박만 기소를 안 하고 비박은 기소를 했잖아요. 예. 예, 이게 우리 검찰의 그 대표적인 행태죠. 저도 문득 떠오르는 사건들이 좀 있기는 있네요. 예. 근데 이제 검사들은 이 중수청 법안이 도입이 되면 정상적인 기소와 공소유지가 무력화될 것이다. 불송치 사건이 급증할 것이다. 이런 부작용이 막대하다. 뭐 이렇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자체는 좀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정상적인 기소와 공소유지가 무력화된다는 것은 예.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안 하고 사보타지를 하겠다. 자기네들 무력 시위를 하겠다. 이런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중수청 소속 수사관들이 뭐 사건을 뭉개고 뭐 송치를 하지 않고 봐주고 이러면은 그거 끝이 아니죠.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 오히려 그런 비위 감시에 대해서 무력화할 거라는 건 자기네들이 그냥 근거 없이 하는 얘기지. 지금은 중수청 뭐 공수처가 생기면 두 기관에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경쟁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검찰의 주장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돼 버리면 공소권을 유지해야 될 검사가 수사를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서 그 사안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공소권 유지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판판이 뭐 재벌이랄지 이런 쪽 큰 권력에게 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만들면 되죠.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만들면 된다. 예, 수사관과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서로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지 이걸 처음부터 안 된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협업 시스템을 잘 만들면 된다. 예. 그렇죠. 지금도 사실 공판검사는 공판부를 6개월만 수행하기 때문에 예. 사건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거달기식으로 하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자기네들도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으면서 아무런 대비하기 위한 체제를 만들지 않고 있었는데 예. 이제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예.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뻔뻔하다. 근데 그래서 이제 역제안을 한 게 검찰총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전문 수사청을 3곳을 설립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어요. 이 전문 수사청 설립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역시 전문수사청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개혁의 가장 큰 지향점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건데 예.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취지는 첫째는 이제 수사가 본래적으로 인권침해적인 과정이니까요. 예. 왜냐하면 자기 앞에 피의자가 범죄자라고 확신한 다음에 추궁하고 굴복시키고 이러다 보면은 좀 과한 방법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기소를 하는 기소 기관에 의해서 통제하자는 것이 분리의 취지고요. 둘째는 수사를 하는 사람의 확증 편향이 시정되질 않거든요. 기소권하고 수사권이 결합돼 있으면은 자기가 한 행태에 대해서 뭐 시정하고 이거는 제가 안 된다. 많은 노력과 그 시간을 들이고서 이게 안 된다. 수사해봤더니 혐의가 안 되는 거였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또 새로운 범죄를 더 찾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인권 침해적인 방향으로 가기가 쉽죠. 그리고 셋째는 이제까지 검찰이 기소권을 이용해서 딜을 하고 표적 수사를 하는 그런 위험을 낳아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수사권 기소권이 결합되어서 이제까지 발생했던 많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그 최경영의 최강시사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의 존립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세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때까지 예.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상관없는데 내 임기 동안은 안 된다 하는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후배들의 자신에 대한 신망 그리고 커넥션 이거는 영업 자산인데 검찰 조직 전체를 위한 건 아니고 나를 위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검찰총장이 세게 나오니까 민주당은 그 전부터 이제 속도 조절론이 좀 나왔단 말이죠. 일부에서는. 예. 그래서 네.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이 속도 조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중수청을 설립하고 검수완박을 그냥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까? 이때까지 검찰 개혁의 성과가 저는 결코 크다고 보진 않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왔고 예.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이라고 하면 글쎄요. 꽤 바삐 달려온 것처럼 착각하게 되네요. 아, 그래요? 이게 중수청 설립하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수사 기소권에 완전 분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뭐 다른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같은 맥락이죠. 왜냐하면 같은 맥락입니까?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에 부여했던 중대범죄 수사권을 고스란히 중수청에 가져다 준다는 거니까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검찰의 수사권은 없어지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게 되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3월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 시점에 이렇게 나오는 것 4개월 정도 앞두고 있어요. 그 검찰총장 임기가 이 시점에 네. 이렇게 나오는 것에 관해서는 이 시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분의 내심의 문제니까 임기를 마치고 나가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되어버리고 정치 행보를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주목을 하이라이트를 받으면서 나가는 게 낫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르면 오늘 사의 표명할 수도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시끄럽게 나가는 게 좋죠. 임기를 얌전히 마치고 나가는 것보다 정치 행보를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있다라는 것. 네, 나는 이 정부의 살아있다. 대립각을 세우면서 예. 주목을 받으면서 이 정부의 희생양인 척하면서 나가는 게 좋죠. 박범계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법무부의 역할? 지금 박 장관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화 상대로 검찰을 대화 상대로 보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검사들 각각은 정관 예. 변호사로서의 자기 눈앞에서 정관 변호사의 수입 100억 50억이 사라지니까 예. 강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죠. 대화가 되겠습니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사 협의를 위해서 인사안을 주니까 그 인사안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거든요. 대검이. 예. 이문정 검사 감찰 3가장설이 있는데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언론에서도 시끄럽고 이프로스에서도 시끄러웠고 그러니까 협의를 하자고 뭔가 자리를 마련하면 그걸 언론 플레이 수단으로 쓰고 도리어 역공을 하니까 대화 상대로 보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중수청 도입은 집권 여당이 그냥 강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이때까지 지지부진해왔고 예.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말 사의를 표명하면 그래도 국민들 상당수는 온갖 핍박 속에서 어떤 고통받고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런 국민도 있겠지만 아닌 국민도 있을 테고 예.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예, 검사 출신 이현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말 같은 말.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강사 자격이 따로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누구나 강의할 수 있지요. 하지만 강의의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강의는 크게 4단계로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의식의 발전 단계와 비슷한데요. 1단계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형편없이 강의하면서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2단계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아는 단계입니다. 1단계보다는 낫지만 부족한 부분을 들킬까봐 쭈뼛쭈뼛해서 듣는 사람이 조마조마합니다. 3단계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부자연스럽게 보여서 듣기에 편안하진 않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무심결의 능력을 발휘하는 단계입니다. 능력이 몸에 배어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제가 이루고자 하는 최고의 경지이지요. 저 역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아는 것을 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강의하게 됐습니다. 비로소 강의다운 강의를 시작했고 강의를 즐기게 됐습니다. 그래도 부담스러운 강의는 여전히 있습니다. 청중의 수준이 높거나 성향상 내게 우호적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청중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으려면 재미와 웃음으로 시작해서 주의를 끌어당겨야 합니다. 강의 내내 알찬 내용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들고 끝에는 감동과 통찰의 여운을 남기는 겁니다. 이건 제가 꿈꾸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겠지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강원국의 말 같은 말이었습니다. 무지했던 첫 번째 말, 뻣뻣했던 두 번째 말, 나라는 껍질을 벗은 세 번째, 네 번째의 말. 이렇게 경험의 역사가 쌓여야 고수가 되는 겁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 오늘 비는 주로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경기 남부나 충청권으로도 확대됩니다. 강원 남부도 좀 지나겠는데요. 우선 제주의 비는 전남권으로 아침에 확대되고 그 밖에 남부와 충청, 경기 남부, 강원 남부의 비는 오후로 확대됩니다. 밤에는 대부분 그치는데 일부 경상권과 제주는 내일 전반까지 좀 더 이어집니다. 양은 제주가 20에서 최고 80mm 이상으로 역시 집중이 되겠고요. 그 밖에 비 오는 곳 5에서 40mm인데 중부지방으로 올라올수록 양이 5mm 미만으로 줄겠고 서울은 흐리기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크게 올라서 오늘 옷차림이 그렇게 두텁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서울은 12도까지 오르겠고 현재 아침 기온도 3, 4도대로 출발했습니다. 대전, 강릉, 대구 11도, 광주 10, 부산 14도 등 오늘은 전국이 8도에서 14도 분포고요. 내일은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져 서울의 일교차는 아침에 1도로 출발해 낮에 16도로 오르는 등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기온이 약간씩 떨어져 조금은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에는 강원 산지와 일부 강원 지역으로 비나 눈 예보가 들어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경기 남부 등 일부 중서부 나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8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더불어민주당과 제3지대 단일 후보가 확정되면서 4.7 재보선 향한 여야 후보 단일화 논의 급물살 타고 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미니 대선이라고 불리는 이 선거에서 승기는 누가 잡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된 분이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셨습니다. 민주당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벌써 근데 세 번째 도전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실패하시면 정치 인생도 이번으로 끝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매우 네. 예, 이번에 그 서울시장은 저는 그 미래 100년의 좌표를 찍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100년 전을 돌이켜 봤을 때요. 마차에서 자동차로 이동 수단이 바뀌면서 도시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예. 도로 중심, 자동차 중심. 그래서 지난 100년의 세계의 그 표준 도시 하면 뉴욕을 모두 다 떠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미래의 앞으로 100년의 그 표준 도시가 어디가 될 것이냐. 서로 지금 경쟁에 돌입한 단계입니다. 저는 서울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그 아주 그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울이 글로벌 혁신 도시 1위를 작년에 기록했거든요.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울에 그만큼 디지털 인프라가 잘 깔려서 다른 도시와는 달리 사재기도 없고 온라인 거래 등등을 통해서 또 K-방역이라는 어떤 그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면서 서울이 지금 급 부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해외에서도 그 홍콩에 있었던 본사를 서울로 옮길까 이런 검토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뉴욕타임즈 뭐 이런 곳들이 서울로 이제 이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사가 왔죠. 홍콩 지사가. 예. 홍콩 지사가 왔죠. 예. 네. 이러한 그 서울의 그 저력 그리고 자부심 이것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서울시 대전안이 필요하고 예. 이 서울시 대전안을 어떤 형태로 할 거냐.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로 하겠다.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 네. 예. 21분 서울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들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내 삶의 많은 것이 21분 안에 해결되는 도시. 몸이 아팠을 때,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아기가 아플 때 21분 안에 내가 믿을 만한 병원이 있고 예. 21분 안에 도서관이 있고 21분 안에 체육관이 있고 21분 안에 산책길이 있는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저의 그 출마의 변이면서 구상이고요. 그럼 이 디지털 인프라가 잘 깔려져 있는 서울에 무엇이 필요하냐? 잠깐만요. 저 후보님. 네. 왜 네. 근데 21분인가요? 21분은요. 예.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걸었을 때 약 예. 2km 정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오른쪽으로 2km, 동서남북 왼쪽으로 2km, 직경 4km가 되죠. 그렇게 되면 예.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예. 이 4km가 바로 사대문 안의 크기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사대문 안의 크기 정도가 인간이 편안하게 삶을 누리면서 또 보건, 위생, 안전 이런 것들 또 여가 생활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평균적인 면적이다라고 본 것이고요. 21분이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예. 생활권입니다. 생활권.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권에 지금 서울에 가장 부족한 것이 저는 그린, 녹지라고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가야 하는 도시의 목표가 생태 도시이고요. 예. 탄소 제로 도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도시의 녹지를 만드는 방안으로 수직 정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수직 정원 생태 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제가 이제 김진애 후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박영순 후보의 공약은 SF 영화 같다. 네. 현실성이 부족하다. 네. 예. 도시 전문가는 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판을 예. 하시려니까 그런 건데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선진 도시의 흐름이요. 예. 구분 도시 바르셀로나. 예. 그러니까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구분 거리를 슈퍼블락을 만들어서 이 안에 자동차를 못 들어가게 하고요. 예. 그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탄소 배출이 40%가 줄고 소상공인의 상권이 살아나더라. 이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킨 것이 바로 15분 도시 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시장, 이달고 시장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유명한 파리의 개선문에서 이어지는 샹젤리제 거리를 예. 도로 다이어트를 하고 거기에 공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고요. 예. 파리의 궁극적인 2050년도의 부상은 바로 수직정원 도시 파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파리의 어떤 그 앞으로 가야 할 파리의 방향.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발달한 것이 20분 도시 멜버른입니다. 이 멜버른은 20분 안에 내가 어딘가 가면 거기서 다른 지방으로 다 연결될 수 있고 이제 연결의 힘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공항도 20분 안에 있고 그래서 예. 세계로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세계의 선진 도시들이 다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 공원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고요. 예.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올 11월 달에 뉴욕 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주택부 장관을 했던 후보가 나왔는데 예. 이 션이라는 후보가 내건 것이 뉴욕은 더 이상 세계의 표준 선도 도시가 아니다. 뉴욕도 파리처럼 15분 도시로 가야 한다. 그래서 네. 15분 도시 뉴욕이 선거 공약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세계의 도시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 네. 이 김진애 후보, 조정훈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 과정 이거는 약간 좀 이따 물어보고요. 지금 도시 네. 이야기 나와서 5년 내 반값 아파트 30만 호 공급 계획도 밝히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비슷하게 이게 현실적이냐, 과연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왜 할 수 있냐면 토지 예. 임대부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되면요. 예. 시유지나 공유지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땅값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결국 아파트 값은 땅값에 의해서 이것이 좌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당 요즘 이제 아파트 그 SH공사가 짓는 아파트를 보면 평당 한 5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예. 저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지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당 뭐 한 600만 원, 뭐 650만 원 이 정도에서 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건축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건축비가 그 정도 들어가게 되면 평당 1,000만 원 분양의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 땅을 사야 될 텐데 땅은 국유지와 시유지를 활용하는 거죠. 국유지나 시유지가 그만큼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 서울의 구석구석에 찾아보면은요, 그 활용하지 않는 땅들이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국유지, 시유지, 이 토지 임대부 주택 관련해서는 제가 취재를 오래 해서 꽤 네. 오래된 논의인데 왜 그동안 안 됐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법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 법에 이제 그 토지 임대부 방식에서 40년 이상 살게 되면 예. 거기에 사는 사람에게 모든 결정권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그 지금까지 실패한 것인데요. 예. 최근에 노웅래 최고위원께서 이 새로운 토지 임대부 방식에 대한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저희도 싱가포르 방식으로 이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이제 네. 서울시 제호만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요? 그 토지를 사들이는 것 또는 국유지, 시유지를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국유지는 또 정부 거니까요. 서울시 이거는 정부와 상의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예를 들면 시유지라 하면 예.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단지도 시유지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런 30년 이상 된 낡은 공공임대주택단지가 서울에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예.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약 10만 평의 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5만 평을 공원으로 한다고 하고 예.
5만 평의 그런 어떤 2, 3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아파트를 진다고 했을 때 예. 그 분양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네. 단일화 관련해서 그 과정이나 이 방식, 특히 이제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는 시민평가단 배심원당 선거인단의 3대 4, 10년 전 박영선, 박원순 단일화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예. 당의 모든 것을 일임을 했고요. 예. 그래서 당에서 이것은 뭐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기로 그렇게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네. 당에서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 예. 예. 야당에서는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부 4년 차,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4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이 이런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은 여기서 좌표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서울이 세계 표준 도시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소중한 기간을 정쟁을 하기 시작하면 후퇴하죠. 그리고 정쟁은 파괴를 낳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서울시장이 문재인 정부와 계속해서 그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계속 비판하면서 무엇이 잘못돼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저는 굉장한 혼란이 생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인 시정을 운영하면서 예. 서울을 세계의 디지털 정제 수도로 만드는 이러한 매우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세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야 1대1 구도로 가면 쉽지는 않은 싸움일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달 전에 제가 출마 선언을 할 당시에는 모두 힘들다고 했는데 한 달 후에 여론조사기관에서 박영선 효과라는 이제 단어를 쓰면서 상승세를 쭉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시민들께서 이렇게 많이 신뢰해 주시고 또 믿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해볼 만하다. 녹록지 않지만 해볼 만하다. 네, 이런 상황에서 상승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보께서는 20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또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속도조절론, 중수청 설치,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저런 반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소와 수사가 원칙적으로 분리돼야 된다.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분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맞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경찰에게 수사권,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을 준 것이 벌써 한 10년 전의 일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검찰개혁은 10년 전부터 제가 법사위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예. 또 경찰이 검찰로부터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굉장히 좀 뭔가 굴욕적인 이 법조문이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법조문에서 명령과 복종을 뺀 사람도 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시간적으로 어떤 그 소요가 되는 그런 어떤 것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총장님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여권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윤 총장이 나와서 정치를 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하면 또 성공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윤 총장이 이야기하는 반부패 금융수사청 있잖아요. 예. 그거는 혹시 수사 기소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반부패 금융수사청을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중수청의 대안으로. 지금 하시는 질문들은 서울시장의 영역을 벗어나는 질문입니다. 예. 그래도 또 정치인이기도 하셔서 네. 질문 드려봤습니다. 국토부 1차관이 지난번에 이제 최경영의 최강시사 나와서 서울 시내 그린벨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이쪽은 그렇게 그린벨트가 많은데 왜 안 푸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린벨트는 기본적으로 보존을 해야죠. 다만 예. 제가 이제 서울을 걷다를 하면서 예.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이렇게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예. 거기에 이제 이런 어떤 뭐 체육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린벨트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정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그린벨트는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 디지털 플러스 그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린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느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서울시장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영역이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상당히 이제 서울 특히 이제 수도권 집값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4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서민을 위해서 집값 안정을 시키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일이어야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이제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돈이 많이 풀린 것은 맞습니다. 네. 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차질이 빚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올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부동산 정책이 지금 터닝하고 있고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저는 이것이 이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집이라는 것은 늘 새 집에 대한 어떤 갈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나도 새 집에 살고 싶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마음속에 그런 어떤 그 희망, 기대 같은 것을 채워주면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집도 선순환할 수 있도록 내가 만약에 지금 20평 아파트에 살았으면 다음번에는 한 30평 아파트에 사는 어떤 그런 꿈들을 서울 시민들이 갖고 있는데 예.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그런 시장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공급 확대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간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공공에서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네. 여야가 나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면 아주 쉽게 될 텐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를 막아왔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게 이제 대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과 공공이 같이 가야죠.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이거의 균형을 잡는 것이 시장이 할 일이다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민간에서 하는 재건축 재개발도 존중을 해드려야 되고요. 또 공공은 더욱더 이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앞으로 가야 할, 그러니까 그 주택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모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공공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이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과거처럼 1980년대처럼 아파트만 짓고 아파트를 단지화하게 되면 서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는 개념이 바뀌었죠. 내가 살고 있는 그 주거지에 가까이, 그러니까 21분 안에 도서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산책길도 있고 이런 아파트 단지가 가치가 훨씬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공 커뮤니티의 개념이 들어간 그러한 재건축 재개발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품이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세계 주요 도시들의 부동산 값이 대부분 다 그 하늘을 치솟듯이 지금 다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약간의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만약에 폭락할 경우, 그다음에 하향 안정화할 경우, 경제로서는 이제 하향 안정화가 제일 낫긴 한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값은 연착륙을 시켜야죠. 예.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그거는 또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정책보다는 집값을 연착시키는 정책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의 가장 큰 바람 뭐라고 보시고 내가 돼야 되는 이유, 박영선이 돼야 되는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는 것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바람이 마음속에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그 백신 특수 주사기, 쥐어짜는 주사기를 대량 생산했을 때 그런 어떤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 문재인 정부가 잘 협력해서 코로나 백신을 빨리 종식시키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무주택자인데요. 그렇죠. 예. 이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서 정말 그 삶이 즐거운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도시가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강시사 김수민의 눈. 네, 김수민의 눈, 김수민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기호로 본 한국 정치. 네. 재밌겠네요. 기호로 본 한국 정치. 최근에 기호 얘기가 야권에서 특히 많이 나와가지고 2번이냐 4번이냐 예, 이야기 많이 나오죠. 예.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기호 순번 제도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헌법 소원을 낸 적도 있었어요. 저도 이거 투표할 때마다 네. 이게 지금 정의로운가 공정한가 네. 그런 생각 가끔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이건 너무 기성 정치인들 위주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예. 선거에서 기호는 상징이기도 하면서 편견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것이고요. 예. 제가 먼저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예. 1967년도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예. 박정희 후보, 당시 예. 대통령이면서 재선에 도전했던 박정희 후보의 기호는 몇 번이었을까요? 1번이 아니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1번이 아니었다. 네. 예. 청취자분들 이따가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몇 번이었나요? 그냥 말해줘요. 네. 지금. 예. 정답은 6번입니다. 6번이었군요. 1번이 아니라 무려 6번이었어요. 대통령인데. 6번이었군요. 네. 현직 대통령인데 6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기호제도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우리나라는 기호제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나라인데 1948년 정부 수립 당시에 문맹률이라고 하죠. 예. 글자를 읽을 수 없는 국민이 41.3%였어요. 맞다. 그리고 예. 그중에서 숫자를 못 읽으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숫자가 아니라 짝대기 개수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아니라 기호라고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숫자로 예. 바뀌게 되었는데 원래는 그냥 추첨에 따라서 이 순번을 정했는데 1969년 3선 개헌 박정희 정권 때 하면서 예. 공직선거법도 개정을 해가지고 의석수에 따라서 기호를 배정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67년까지는 박정희 후보가 6번이었는데 1971년 대선에서는 1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 이게 유신 독재와 함께 시작됐네. 그렇습니다. 예. 네, 독재 정권의 산물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네. 예, 아주 재밌네요. 이 우리나라 공직선거 이 기호제도를 쭉 알아보고 있는데 다른 네.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 프랑스, 캐나다는 기호가 없고요. 기호가 없어요? 네, 미국은 주마다 다릅니다. 일본도 지방선거 일부 지역에서 하는 데는 있고요. 그리고 이게 투표의 기호뿐만 아니라 투표용지 자체가 여러 가지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일랜드는 후보자 사진이 투표용지에 들어가 있고요. 사진? 네, 얼굴 보고 알아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영국이나 포르투갈에는 정당의 마크, 심볼이 또 투표용지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번호가 있는 나라가 대만, 홍콩, 독일, 영국 예. 이런 사례가 있죠. 이 사진은 좀 이것도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잘생긴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복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심볼 공정하지 마커, 않다. 심볼 마커도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예. 좀 찍기 쉽겠죠. 예. 그렇군요. 아, 이게 공정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 기호를 배정하죠? 일단은 고정 기호를 받는 정당이 있는데 전국 3% 이상의 득표를 비례대표 선거 최근에 한 정당이나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원을 보유한 정당 여기는 고정으로 기호가 배정이 되고 의석수 순서대로 갑니다. 예. 의석수가 같으면은 비례대표 의원 지지율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당하고 열린민주당의 의석수가 3석으로 갔거든요. 예. 근데 비례대표 지지율이 국민의당이 좀 높았기 때문에 국민의당 4번, 열린민주당 5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고정기호를 못 받은 정당들은 의석수 순서대로 그냥 받게 되는데 이게 지역구마다 후보 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당들은 지역구마다 번호가 다를 수도 있는 그런 당이고요. 예. 그리고 원외 정당은 가나다 순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가끔 보면은 당 이름에 가자 이런 거 붙어 있고 가짜로 시작하는 정당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게 가나다 순서대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더 유리하게 올라서기 위해서 예. 그렇게 당명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는 추첨으로 뽑는데 예. 이 추첨할 때 보면은 거의 월드컵 조추첨. 예. 그래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8번이라도 하려고 무소속 후보들도 예. 상위 순번일수록 유리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 그 사실입니까?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기호와 당선 가능성에 관한 논문이라고 해외에서 나온 2004년에 나온 논문이 있는데 투표용지 상위 순번 후보가 당선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그렇지 않은 후보들보다 약 3.5% 포인트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선 가능성.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네, 예.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고 심지어 미국의 어떤 논문은 뭐 8% 정도의 가산 효과가 있다. 기호 1번의 경우에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순서 효과, 위치 효과라고 하는데 예. 위에 있을수록 손이 더 잘 가기 마련이다. 그리고 투표장에 가서 결정하는 그런 유권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 위에 있으면 뭔가 좀 거대 정당 같고 세 그렇습니다. 보이고 뭔가 좀 위상이 커 보여요. 사실은. 특히 한국 선거 같은 경우는 1번, 2번이면은 야 여기는 집권 가능한 정당이야. 유력 후보야. 그렇죠. 이런 이미지가 확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것 때문에 저도 이게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해가지고 헌법 소원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헌법 소원을 직접 냈어요? 저하고 이제 한 3명 정도 더해서 4명이서 냈었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합헌이다. 그래도 결과가 났었어요. 합헌이다. 네, 그래도 뭐 평등권 침해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이었던 건데, 근데 제가 낸 뒤에도 몇 분이 계속 내셨거든요. 예. 몇 차례 더 합헌 판결이 더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앞으로 헌법재판관 성향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대목이 될 것 같고. 근데 그리고 합헌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법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김부겸 전 장관이 의원 시절에 예.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본인이 행안부 장관이 돼서 못 바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호 2번일 때는 바꿔야 된다고 했다가 1번이 예. 돼서는 좀 생각이 달라진 것은 아닌가. 제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투표용지를 길게 만들지 말고요. 네. 넓게 직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네. 거기에다가 마른 목골로 네. 또는 원으로 네네.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다트 이렇게 던져가지고 찍듯이 네. 1, 2, 3, 4, 5, 6, 7, 8, 9, 10 네네. 이게 아주 동그란 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누가 첫 번째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대안 중에 하나로 있어요. 원형 투표용지. 예, 그리고 그렇군요. 손글씨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예. 일본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건 약간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전자시대니까 스크린으로 기표하는 방법 뭐 이렇게 그렇지. 대안을 또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도 이렇게 길게 만들지 말고 네. 이렇게 위계질서처럼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크린으로 하게 되면은 그때 순서를 다르게 뜨도록 랜덤으로 그렇지. 그렇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훨씬 더 민주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지금 2번, 4번 때문에 네. 논란이 되고 있죠. 이번 선거, 재보궐선거. 이게 근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높은 후보라서 예. 기호의 구애를 많이 받을까 싶은 의문은 있는 거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4번이라는 번호에 감정이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예, 주로 1, 2번을 찍어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 선거가 하나의 또 실험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민의 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론계의 차인표 홍사훈. 잘생겼지, 똑똑하지, 정의롭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벽한 기자 홍사훈. 오후 4시 5분 홍사훈의 경제쇼를 전적으로 믿으세요.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경제도 이제는 저 홍반장 홍사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원래 인터뷰 잘해요. 내용도 알차요. 내용이 너무 알차고 꼭 물어보지 않았으면 싶은 거를 꼭 물어봐가지고 꼭 물어봐야죠.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 곤란한 문제는 꼭 제가 물어봅니다. 모두를 위한 모두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매일 오후 5시 5분 훅 들어가는 시사 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센스.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중수청 논란 또 오늘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윤석열 총장이 검수완박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 말을 3번째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전 언론에 지금 거의 도배되다시피 했으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윤석열 총장이 작정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했죠. 예. 왜냐하면 뭐 이게 형식적으로 보면 이 3.1절 연휴 기간 동안에 이틀에 걸쳐서 연이어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뭐 물어와서가 아니라 본인이 인터뷰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3일째 지금 이제 대구지검 고검 내려가면서 예. 거기서 또 그날 기자 질문에 답하는 걸 보면 거의 준비해온 멘트를 맞아요.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제 거의 이 작정을 한 것 같다. 작정을 했다는 거는 정치를 할 작정. 뭐 이제 이번 이제 중수청 법안 추진 이걸 명분으로 해서 직을 던지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글쎄요, 저는 매우 내용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의 내용은 뭐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방식은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실 어제 대구지검이나 고검에서 발언한 건 특히가 그런데 왜냐하면 이미 오전에 공개적으로 여당 지도부의 구성원이었던 구성원인 김종민 최고위원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이 완급을 조절하겠다. 해보자. 급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오전에 공개적으로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대구 내려가서 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무슨 의견을 개진해서 뭔가 좀 서로 협의해가서 뭔가 좀 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던지고 날 뭘 결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니까 공직자가 이게 의견을 낼 수 있죠. 이견은 그렇죠.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예. 그거는 정책적으로 뭔가 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야 되고 청와대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절차에 따라서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대검의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국회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내면서 직접 구두로도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견이 있으니 좀 협의하자 내지는 조정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받아들이지 못해라고 하고 나 이렇게 할 거야의 어떤 명분 쌓기용으로 보여서 공직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회 입법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서 검사나 검찰청은 이게 이해관계자죠. 네네네. 그러면 이해관계자가 마치 이제 기업에서 국회에서 기업과 관련된 규제 법안을 내놨는데 야, 그거는 한국을 위해서 안 돼. 절대 안 되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갈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해관계. 그거보다 더 심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기업도 무슨 법안 처리할 때 지난번 공정사업법 할 때나 중대재해처벌법 할 때 의견 내고 그 법 동의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협의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 국회는 기업 관계자, 노동조합 관계자를 불러서 같이 의견을 들으면서 조정해 가는 건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총장의 이 3일간에 걸친 입장 표명은 뭔가 이견을 제출해서 뭔가 조정하겠다는 의사표기라기보다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어떤 행동을 결행하기 전에 일종의 명분을 쌓는 모습으로 보여서 그런 점에서도 저는 좀 안타깝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윤석열 총장이 제안한
뭐 여러 수사청 설치. 네네.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제가 참여연대 때부터 내놨던 검찰개혁 방안이 비슷하죠. 윤 총장이 얘기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제가 보면서도 이거 비슷한데 이랬어요. 예. 제가 이미 뭐 참여연대 때부터니까 한 15년 전부터 최근에도 몇 번 그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경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있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법안도 처리됐고 이제 그 자리가 잡았는데 지금 이제 경제 범죄를 중심으로 한 이 중대 범죄를 처리하는 문제인데요.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 범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여연대 때부터 금융위원회, 금감독원에다가 아예 검찰 조직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검찰 조직을 두고 국세청에다가 검찰 조직을 둬서 검찰을 조직적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차라리. 예, 그러면 이제 권한이 하나의 지금 검찰의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검사들이 다 검사 총장을 동일체. 총장을 정점으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관철되는 하나의 단일체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중앙 집권화가 됐죠. 제 식구 감싸기도 하고 완전히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한다 소리를 듣는 건데 검찰이 4개 5개로 쪼개지게 되면 같은 검사라고 해서 같은 검사가 아니거든요. 마치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도 판사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도 판사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서로 견제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금융범죄를 수사를 담당하는 아예 전문적인 검찰 조직을 만들고 공정거래범죄 미국도 반독점국이라 그래서 아예 그 법무부 산하 검사들로 구성되는 반독점국이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쪼개자는 안을 저도 얘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안이다.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라고 이야기했죠. 한 것도 박범계 장관도 참여연대에서 2000년대부터 주장해왔던 걸 알고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검토하고 있는 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적인 이야기만 했다면 아마 저도 그렇고 지금 여당 내 상당수 의원들도 그렇고 박범계 장관도 충분히 협의해서 꼭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고 그다음에 검찰 권한이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진다면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이 수사 기소를 아예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시민들은 검사들을 못 믿는 시민들은 수사 기소 분리를 막기 위한 어떤 꼼수가 아닌가, 꼼수적 제안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미 일반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 기소가 분리돼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이미 검찰은 직접 수사권이 없고 경찰의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고 검찰은 오히려 오로지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지금 문제가 남은 거는 지금 검찰의 수사 범위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경제 범죄, 뇌물 사건 등과 관련된 이 6대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인데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게 되게 비슷한데 또 하나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건 뭐냐면 경제 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를 합쳐서 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도 되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주장이나 또 그 수사 기소가 융합돼 가는 게 세계적 추세다라고 하는 윤석열 총장의 주장은 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본인은 이 뇌물 사건이나 경제범죄 수사만 해왔던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수사 기소는 다 합쳐져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라고 하는 것도 일면 맞는 얘기고요.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맞는 얘기인 거죠.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협업 과정을 아까 이현주 변호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협업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라고 해서 수사할 수 없고요. 그건 전문화된 그 검사 아니면 수사를 못 하고 그런 수사는 보통 1년, 2년씩 걸리거든요.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수사를 1, 2년 한 수사 검사가 기소를 하고 해야지. 공소 유지를 하지 않으면 법정에 가서 소위 수백억 들여서 로펌 변호사를 동원하는 소위 재벌 총수를 상대로
이 공소유지에서 유죄를 받아내기가 되게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기식 소장님 같은 경우는 여당 내에서 검찰개혁 속도 조절, 네네. 그러니까 중수청 설치를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나온 것처럼 금융 공정거래 조세 각각 쪼개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윤 총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 뭐 제가 참여연대 때부터 주장했던 그런 방법을 할 수도 있고 또 권한에 있어서 검사를 배치할 거냐 말 거냐 수사 기소권을 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융합시켜 줄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이 국가 수사본부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지금 사실은 이 6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권한을 가진 데를 두 군데를 둘 거냐 아니면 국가수사본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합칠 거냐 이런 것 등등 검토해야 될 사안이 굉장히 많으니까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야 그렇죠.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할 게 많은데 갑자기 무슨 3월 초에 법안 발의하고 6월 달에 처리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니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고 그러다 보면 내년이 바로 대선이니까 대선 공약으로 해서 오히려 대선 직후에 정보조직 개편하면서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뭐 그렇게 논의하겠다는 방향으로 사실은 지난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여당 최고위원회가 논의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사실 그 직후에 연휴여서 외부적으로 안 알려졌을 뿐이지. 그러나 최고위원회에 결정된 사안을 윤석열 총장도 전에 들었거든요. 이미 최고위원회에서 중수청 법안을 그렇게 급하게 지금 나와 있는 안대로 밀어붙일 생각이 없다는 게 전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연이어 인터뷰를 하고 공개 발언을 통해서 부패 완판이라고 하는 매우 자극적인 준비된 멘트를 하는 거는 뭔가 작정하고 자신의 뭔가 정치적 행보를 하겠다는 의사표시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번에는 기본주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 정책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개념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이 전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이제 기본주택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이거는 이제 서유럽에는 가면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자방자치단체나 공공이 장기 임대주택을 지어서 제공하는 거고요. 그런 이제 사회주택 개념을 한국형으로 가져와서 하겠다는 게 이제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개념인 거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요, 최저 주거 기준이라 그래서 성인 한 명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몇 평 이상, 그 다음에 생활 공간 안에서 화장실, 주방 등등 이런 주거 요건을 갖추도록 최저 주거 기준을 정했고 그 이하의 집에서는 살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임대하거나 이러면 다 벌금 물게 돼 있을 정도로 그래요? 최저 주거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최저 주거 기준과 사회주택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 그러면 고시원 같은 경우는 그쪽에 최저 주거 기준이 안 되네. 그러면 다 벌금 내야 되는 거죠. 다 벌금 내야 되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박원순 시장이 재임 시절에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으로 이미 이 사업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지사를 그거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것이 기존 복지에 후퇴를 낳거나 혹은 기존 복지를 확장하는데 오히려 장애를 만들 수 있고 또 재정적으로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비판적이지만 기본주택 이재명 지사 이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전부터 저도 참여해서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런 그렇군요.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보죠. 정책을 검토를 안 해보신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본주택의 어감이 마치 이제 기본소득으로 들려서 그냥 다 집을 준다는 이야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소위 우리가 자가 소유 개념에 있어서의 내 집을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월세를 받는 거네요. 예. 네, 당연히 받는 거고 소유를 권을 주는 게 아니라 예. 장기가 오래 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사실은 이거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주택 사업과 같은 건데 뭐 워낙 이재명 지사가 기본 시리즈를 좋아하니까 그 사회주택에다가 기본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일종의 포장을 기본주택으로 했는데 그 뭐 포장을 어떻게 하든 그건 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재원은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월세를 받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거는. 아,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그 지방채나이가 발생을 해가지고 경기도에도 예. 경기도 개발공사라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재명 지사는 거기서 한 발을 더 나가서 그러니까 30대만이 아니고 40, 50대 중간층인 사람들, 그다음에 자신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30평대 아파트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서 넣겠다. 아예 집을 소유할 필요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40, 50대 중산층을 포괄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차별화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수도권은 예. 정부가 분양아파트 제공할 땅이 적거든요. 예.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는 땅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서는 분양아파트보다는 이런 저희 공공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게 공공의 주거정책으로는 타당하다.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최대를 보인 출근 정체는 이제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으로는 먼저 안양터널에서 평촌나들목 사이와 소래터널에서 중동 부근, 다시 계양에서 노우지 분기점 사이로 교통량 많은데요. 김포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김포부터 자유로 사이로 속도 더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이후 구리에서 판교 가는 길은 남양주에서 상일 사이와 또 서안암에서 송파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와 또 성수대교 일대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죠. LH 직원 10여 명이 신도시 개발지역에 땅 1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는 뉴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3기 신도시 전체를 전수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김태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태근입니다. 예, 이게 지금 계속 그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명의 100억 원어치 땅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의혹 제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이걸 정리한 게 딱 하루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제보. 하루예요? 하루? 예, 제보를 한 필지를 받았고. 제보를 한 필지? 예, 한 필지를 받았는데 그 한 필지에 대해서 등기 명의자랑 LH공사 직원이랑 대조를 해보니 이게 맞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주변 필지를 찍어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딱 하루를 정리를 했는데 이게 총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10개 필지가 나온 겁니다. 예. 10개 필지에 약 7,000평 100억 원가량.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광명 시흥 신도시가 굉장히 넓은데 이걸 우리가 다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공개를 해야겠다, 기자회견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고, 예. 저희가 찍기의 신이 아닙니다. 찍기의 신이 아닌데 하루 만에 예. 10필지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거를 전수조사를 하면 당연히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대충 주변에 제보 받은 주변의 한 필지, 그 주변 땅들 한 7필지를 조사했는데 이 정도가 나왔으니 네. 신도시로 지금 지정된 그 토지들, 그 넓은 토지들에서는 얼마나 많이 나오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 알아본 거는 한 30필지 조사를 했는데 예. 그중에서 10필지가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 10필지를 산 그 시점이 네. 다 일치하던가요? 비슷한 무렵에 샀던가요? 지금 크게 분류해 보면 2018년 4월, 4월, 그리고 2019년 6월, 9월, 그리고 예. 2020년 6월 크게 그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그때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소문이 돌아서 또는 어떤 내부 문서랄지 아니면 국토부의 어떤 정책이랄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샀을 것이다 추정이 가능합니까? 시기적으로는 2019년 5월 달에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합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3기 신도시 후보 중에 이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흥은 늘 들어가 있었어요. 네. 예. 그래 들어가 있었고 그때 근데 이제 2019년 5월 달에 발표를 할 때는 그 부분은 빠지고 발표를 한 거죠. 예.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정리한 내용 중에 딱 한 필지 빼고는 다 2019년 5월 이후에 구입한 토지들입니다. 아, 2019년 5월 이후에. 네. 그러면 조만간에 여기는 신도시로 지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지금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라고 저희들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KBS가 어제 단독 보도를 한 거를 보면 네. LH 직원들이 땅을 살 당시에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주요 택지 사업의 책임자까지 이 투기를 했더라고요. 한 10억 원 정도 투기를 했는데. 네. 예.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광명시흥지구가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해제된 뒤에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을 말하는 것 같은데 민간 주도로 개발될 것을 기대하고 사들였다.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개발될 것을 기대하고 산 거지. 그 신도시로 지정돼서 공공이 개발할 것을 우리가 알고 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저도 어제 그 KBS 9시 뉴스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예. 그 예전 그 신도시 또 사업의 또 책임자라 그래서 저희들도 좀 놀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을 저희도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그분 얘기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분의 좀 그 주택 토지 구입 경위가 좀 이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분을 A라고 하면 외부자 B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A랑 B랑 같이 토지를 구입합니다. 공유로. 예. 공동 소유 등기를 하는데 그분이 60%의 대출금을 부담을 해요. 그 다음에 예. 여기에 있던 그 외부인 B는 예. 1년 뒤에 2020년 6월 달에 또 다른 필지를 또 다른 외부자 2명이랑 또 구입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런 거를 아무런 정보 없이 60%의 대출을 끌어서 이거를 구입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자는 해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른바 7, 80년대 복부인들처럼 지금 그렇게 행동을 했네요. 그렇죠. 저도 예. 지금 거의 1970년대 강남 신도시 개발 거의 똑같습니다. 움직임이. 근데 이 또 고약한 건 LH 직원들이 매입한 땅이 농지였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에다 이제 나무를 심었어요. 네. 예, 이거는 이제 과수원이 되면은 아무래도 보상을 더 많이 받으니까. 네.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투기 행위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예. 우리나라 최고의 보상 전문가들이 그분들이에요. 예. 그분들이고 이제 저희는 이제 법률적으로 접근하지만 그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예. 무엇을 심어야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지는 그분들이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참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좀 악질적인 것 같고 그 돈이라는 것이 그 보상이라는 게 다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거는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고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하고 저희 친구들인 변호사들조차 헷갈리는데 제가 예. 좀 세 가지를 분류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이 전반적인 흐름이 이해가 됩니다. 예. 먼저 그 공사 직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면
그 부패방지법 위반이 됩니다. 업무상 예. 비밀 이용죄. 예. 두 번째, 공사 직원이 업무상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 아닌 정보를 이용하면 공공주택특별법상 목적의 사용죄로 처벌이 됩니다. 예. 세 번째, 공사 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구입을 했다. 예. 이러면 단순 그 공직자윤리법상 이해 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단순 징계 사유가 돼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나는 보상 업무만 담당을 했을 뿐 뭐 신도시 규정 업무에 내가 관여한 적이 없다. 예. 내 업무와 무관하다. 라고 지금 이제 계속 해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몰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네요. 그러니까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이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이게 몰수가 가능한데 단순 그렇죠. 징계 사유만 되면 이걸 몰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화나네요. 특히 이제 내부 문서랄지 그 사람들이 공유한 어떤 비밀을 이용해서 이렇게 토지를 매입했다. 이게 확인이 돼야 몰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도 이제 내부적으로 그걸 충분히 알아보셨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분들하고 이제 국회의원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이대로 그냥 분노만 하고 그냥 놔두면 그냥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게 뭐냐면 앞으로 이게 유사한 게 이른바 증시 상장 기업의 자본시장법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에서는 증시 상장 기업의 내부자에는 그 회사의 임직원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을 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으면 이 부분은 징역 1년 이상 그다음에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요. 자본시장법 위반이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백신이 새로 만들어졌다. 라고 해가지고 그 내부자 정보를 얻어서 주식을 샀는데 이게 당연히 그 정보가 나가면 2배, 3배 오르겠죠. 예.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오면 LH 공사 직원이 그 부동산 그 신도시 개발 정보를 얻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자본시장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되는데 토지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